크리스마스 휴식기를 마치고 재개된 NHL,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와 플로리다 팬서스가 각각 7연승과 5연승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NHL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 2위 간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뉴저지 데블스와 워싱턴 캐피털스의 경기는 어땠을까요? 2018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은 조별리그를 마치고 이제 8강 토너먼트에 돌입합니다. 2018년 새해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탄생할 첫 우승팀은 과연 어느 팀이 될까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29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29회입니다. 2018년 1월 2일 화요일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천 PD, 이현섭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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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새해 첫 녹음이 시작되네요. 연말연시 잘들 보내셨고요. 예, 잘 쉬었습니다. 예, 저도 잘 쉬었습니다. 요즘 조금 쉴 수 있는 기간인 것 같긴 해요. 많이 쉴 수 있죠? 네. 예, 한겨울인데 아이스하키 경기. 근데 저는 월드 주니어 보느라고 또 요즘 장난 아니었어요. 페이스북 뉴트럴 존에 매일 거의 매 경기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경기 리뷰가 간략히 올라오고 있던데요. 예, 매 경기를 다 보고 제가 첫날 말고는 전부 다 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죽을 맛이네요. 또 새벽에 잠 안 자고. 오늘 5경기입니다. 오늘부터 토너먼트가 시작되는데 또 예. 눈을 또 떼지 않을 수 없는. 예, 근데 경기 자체가 새벽이 될것 재밌어서 같아요. 예. 볼 때는 괜찮은데 보고 난 다음이 좀 문제더라고요. 예. 그거 끝나면 또 바로 NHL이 또 시작이 돼서 그렇네요. 시간대를 또 절묘하게 잡아놨더라고요. 예. 오늘 새해에 이제 첫 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보니까 다들 새해 각오로 출발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모쪼록 저희 비하인드넷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2018년 한 해 뭐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기대하시는 일 꼭 이루시고 저희 아이스하키 이야기도 한 해 또 재미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29회 여러분의 댓글 먼저 볼 텐데요. 페이스북에 역시나 남은킴님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선물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인사를 주시면서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 저도 받으면 바로 인증하겠습니다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에 기왕 이렇게 된 거 1년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 한 해도 열심히 뛰어보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기대가 되네요. 팟빵 댓글 봅니다. SY더맨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 인사 주셨고요. 항상 냉정하면서도 애정이 넘치는 비평 덕에 저 스스로도 아이스하키 보는 눈이 좀 더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셨고 지난 128회에 5,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냉정하면서도 애정이 넘치는 비평 앞으로도 여기 계신 두 분께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플라이카민님 댓글이 있는데요.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하이라이트라도 챙겨봐야겠네요 하셨고 아시아리그 대명의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많이 아쉬우시대요. 근데 크레인즈가 7위를 했는데 올 시즌 아시아리그에서 그게 참 낯설게 느껴지시나 봅니다. 아시아리그 초창기에 오지, 고쿠도, 세이브와 함께 일본 명문 구단이고 크레인즈 원정 가면 승점 따기도 힘들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많이 약해진 것 같다고 모기업이 새로 투자를 할지 줄일지 모르겠지만 예전 그 명성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셨어요. 근데 사실 7위가 아니죠. 이번엔 다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냥 순위는 순위일 뿐이고 이제 플레이오프 못 나온 거는 사실 그 시즌 전에 짚어드렸던 이노우에라는 불안 요소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제 다른 팀 같은 경우는 그런 불안 요소가 좀 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크레인즈 같은 게 사실 아주 큰 그런 불안 요소가 터지면서 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지금 타케우치 감독이 사임을 표명하고 코치가 이번에부터 감독 대행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성적 부진에 따른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정규리그 어쨌든 플레이오프로 못 갔다라는 건 본인들 자존심에게도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거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일본 팀들에게는 재팬컵이라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나마 만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리그 초창기부터 봐오신 팬으로서 크레인즈의 또 성적이 또 새삼 또 낯설게 느껴지셨던 모양입니다. 저희 셋 그리고 캐나다에 계시는 손상호 기자님께도 2017년 인사를 주셨네요.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128회 플라이카비님도 5,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의 댓글로 이번 회도 그 팟빵 댓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역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방송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고요. 2017년 지난해가 개인적으로 실버버그님께는 좀 힘든 일이 많으셨던 것 같네요. 여기 회사 일도 그렇고 건강도 좀 안 좋으셨고요. 또 저희 뭐 방송에서도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 또 떠나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비하인드넷 100회 출연으로 더 많은 하키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셨고요. 2018년에는 좋은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을 보내드릴게요. NHL 애너하임 팬이신데 핫앤낫 코너에 핫에 애너하임이 한번 찍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부주장 라이언 캐슬러도 돌아왔으니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댓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예, 조만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NIM이 어느 정도로 승점을 유지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부상자도 하나둘씩 와서 이제 거의 부상자들이 다 복귀를 했어요. 거의 복귀를 한 상황이고 지금 그러니까 2연승을 달림과 동시에 와일드카드 2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 뭐 와일드카드 2위면은 뭐 와일드카드 아닌 팀들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근데 와일드카드 2위인데 퍼시픽 3위인 세너제이랑 승점이 동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를 좀 잘 치러낸다면은 아주 퍼시픽 상위권까지는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3위까지는 그래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까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로 넘어갑니다. NO20 알루에츠님 이번 주부터 알루에츠라고 완전히 필명을 바꾸셨어요. 알루에츠님이라고 앞으로 이제 통칭하겠습니다.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체코 팀의 기대가 크시군요. 개인적으로 하키에 빠진 것도 핫색 때문이었으니까요. 자디나 선수를 할리팩스에서 직접 봤을 때 마치 헵스의 맥스 패치오리티 같다는 느낌의 스나이퍼 같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셨나요? 헵스 어쩌면 헵스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지도. 그런가요? 그렇죠. 뭐 지금 헵스 하는 걸 봤을 때는 네. 좀 나쁘게 뭐 오타도 비슷한데요. 사실 두 팀이 제가 봤을 때는 로터리를 하면은 딱 자디나들을 뽑을 정도의 왠지 순번이. 안착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두 팀 중에 하나가. 그러면 헵스에서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네. 기대가 되네요. 헵스는 이번에 3명이 대회에 참가하는데 템파는 7명이나 참가한다고 부럽다고 하셨고 또 복장 터지는 얘기 나옵니다. 4년간 1픽 중 3명이 AHL에서 뛰는 모습을 보니 복장이 터져서 점점점. 사실 AHL에서 뛰는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몬트리올이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뭐 일부러 NHL을 일부러 이제 좀 어린 선수들을 기용을 하지 않는 팀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이라면 이제 뵙콕 체제의 디트로이트가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팀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런 식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몬트리올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제 AHL에서 뛰고 있는 걸 보면은 사실 이거는 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몬트리올도 그렇고 다른 팀들의 1픽들 뛰는 거 보시니까 더 아무래도 비교도 되고 그러니까 좀 이런 심정이 또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도 싶네요. 메테에 건지셨잖아요. 뭐 그 네.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알로츠님이 또 새해 인사를 주셨어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셨고요. 캐나다 5년째인데 캐나다에 가신 이후에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내년 2018년 한 해도 잘 지낼 거라 믿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하셨네요. 네,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아프지 마시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킹님이 체코 러시아전을 보셨는데 개막전 자디나 등 3명의 필립이 골 넣으며 승리했네요. 이 정도라면 드래프트 2픽도 모르겠네요. 스페치니코프가 손부상이 이유인지
파워플레이에서도 벤치에서 경기 시간을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 알로이치님도 이 경기 보셨는데 마지막까지 재미있는 경기라고 하셨네요. 체코가 러시아를 이겼죠? 예, 네. 5대4로 경기를 잡긴 잡았는데 뭐 자디나 선수도 괜찮았고 히틸 선수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체코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공격이 전개가 될 경우에는 확실히 좀 이제 득점 부분에서 소득을 많이 가져가는 이런 경기 운영이 있었는데, 저는 러시아도 그렇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이제 첫 피리어드에 약간 좀 대량 실점이 있었던 거 빼고는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분에 좀 몰아치는 좀 그런 모습 같은 부분도 괜찮았습니다. 스베치니코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이번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서도 막 이 픽이라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못 받았어요. 그래도 네. 이제 전반적인 툴이나 여러 가지 플레이 스타일 같은 걸 봤을 때는 좀 토털 패키지 공격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자디나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 픽으로는 스베치니코프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더 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체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쇼온초이님 댓글이 있습니다. 이연섭 기자님 예상이 적중했네요. 체코는 3위 예상하지만 다코스다. 러시아가 예년만 못해서 체코가 러시아 잡을 수도 있다. 라는 예상. 이따가 저희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좀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조별리그 딱 끝난 시점에서 딱 봤을 때 이번만큼은 이연섭 기자님의 예상이 거의 100% 적중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걸 차라리 이번에 체코가 잡습니다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지금 그 부분 순위와 아쉽네요. 판도가 거의 지난주 예상해 주신 대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체코 러시아 관계도 마찬가지였고요. 쇼초이님 개인적으로 작년 여름에 체코에서 열리는 그 아마추어 하키 캠프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체코에 정이 더 많이 가신데요. 캠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프리시즌 훈련 끝난 안양알라 팀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셨대요. 그게 일정이 비슷하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체코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원합니다 라고 체코 팀에 또 응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덩크지조님 댓글 왔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재밌는 하키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유익한 하키 팟캐스트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프로필 닉네임 변경 설정 지난번에 박힘찬 PD가 알려주셨는데 수정했습니다. 오일러스 팬이라 매번 오일러스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괜찮겠죠? 하셨는데요. 괜찮죠 뭐. 예. 다른 분들도 본인 응원하는 팀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예. 다 그런 겁니다. 전혀 뭐 문제될 게 없고, 저희 그 비하인드넷 청취자 여러분들 골고루 좀 분포가 돼 있어요. 팬 뭐 지금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커밍아웃 하신 분들, 나 어디 팬이다, 이게 벌써 한 12팀 나오더라고요. 저희 내부에 계신 오타와 팬, 밴쿠버 팬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면은 빨리 박김찬 PD랑 저랑 한 팀 좀 픽을 해서 하기 싫습니까? 네, NHL을 별로 응원하고 싫어한다는 그런.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꼴리들만 보기 때문에. 네. 요즘에 제일 눈에 띄는 꼴린 누굽니까? NHL에서 올 시즌. 딱히 눈에 띄는 꼴리가 없어서 걱정이긴 한데요. 네. 예, 그래도 굳이 꼽자면은 베가스를 좀, 그쪽 꼴리들이 좀 역시 뉴스에 많이 올 나오더라고요. 시즌은 베가스가. 네. 그래서 거기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베가스에 관심 있는 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네. 조만간 31개 다 채우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면서요. 다음 댓글 또 보죠. 제츠와의 경기, 오일러스와 제츠와의 경기를 보셨던 모양입니다. 오일러스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다. 제츠는 확실히 홈에서 강하네요. 원정에서도 강했죠. 어제였나요? 이틀 전 경기에서 에드먼턴 홈에서 제츠가 5대0으로 또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츠에 대한 감상평을 주셨네요. 너무 세요 올해 제츠는. 샤이플리가 빠졌는데도 이 정도 할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잘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다크호스로 예상했던 뉴저지 진짜 잘하더군요. 이분 상황에서도 파워플레이, 셋업, 공격하는 모습 깜짝 놀랐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올 시즌 니코 히시어의 신인상이 확실할 것 같네요 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히시의 선수도 괜찮지만은 매튜 바젤 선수라든지 아일랜드스의 매튜 바젤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미하일 세르가초프 이 선수도 상당히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요 세 명이 각축전을 벌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바젤 선수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긴 해요. 네. 물론 뭐 시시에 선수가 팀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팀에서 이런 선수가 한 명 가세를 한 이후에 성적이 좋아졌다. 뭐 이런 부분 같은 데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이얼랜더스도 지금 사실 페이스가 전혀 나쁘지 않고 신인 지금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는 바젤 선수이고요. 그 다음에 팀 성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세르가초프 선수가 또 조금 더 푸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번엔 요 세 선수의 좀 각축적인 전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동안 NHL 보면 어떤가요? 기록이 개인 기록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임팩트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팀 성적에 따른 프리미엄이 작용하나요? NHL도? 비슷하다고 보면은 수상에 이제 있어서. 아무래도 플레이오프를 떨어진 팀들보다는 이제 플레이오프에 들어간 팀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같이 취급을 높게 받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젤 선수보다는 이제 히시어 선수가 조금 더 플러스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또 다 비슷해요. 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 뭐 또 포인트를 누가 또 더 많이 올렸는지 공격수로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또 바젤 선수가 조금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 좀 알 수 없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로에츠님이 댓글을 또 이어주셨는데 서부 경기는 오일러스만 챙겨보는 알로에츠님으로서는 작년 내슈빌처럼 프로 막차 타고 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요 생각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결국은 막판에 잘하는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오일러스가 뭐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시드를 받긴 어려운데 그 이후에 잘하지 않을까. 저도 좀 같은 생각이고요. 맥데이빗이 정말 좋은 게 무지막지하게 이타적인 선수네요. 하셨고요. 그 덩크 지조님이 실제 예를 들어주셨네요. 제츠전 첫 골 상황에서 골리와 1대1 할 수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드라이사이틀에게 패스해주는 모습을 보고 왜 팀이 맥데이빗에게 주장을 맡겼고 엄청난 금액의 계약을 안겨줬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라고 또 동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맥데이빗이 그렇게 이타적인 선수인가요? 뭐 작년 스텔라인이 30, 70, 30골, 70 이런 게 어시스트만 보셔도 이 부분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맥데이빗 선수가 주장을 역임을 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선수가 리그에 들어오기 전부터 상당한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았고 그 뒤로 이제 리그에서 1, 2년 차 모습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여러 가지로 좀 기감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이른 나이에 주장을 맡긴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한 뭐 6연승 이런 걸 한 번, 두 번은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최근 10전에서 에드먼턴이 5승 4패 1연장패예요. 네.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에드먼턴도 올라왔죠. 댈러스도 지금 최근 또 상당히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네소타도 나쁘지 않고요. 시카고도 있고 캘거리도 있고 콜로라도도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순위표를 보시면은. 예. 근데 콜로라도,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에드먼턴보다 경기를 덜 했습니다. 이런 걸 또 감안을 해보신다면은 지금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6연승 정도가 한 번 더 나오는 상황이 나와야 이제 조금 더 더 세부적인 전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장 맥데이빗이 이끄는 오일러스 어디까지 갈지요. 그리고 바이킹님이 샤이플리 오른쪽 어깨 부상 6주에서 8주 결장이라는 소식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음 댓글 알로에츠님 댓글이 또 있는데 볼츠랑 경기를 보시면서 쓰셨던 모양이에요. 그 현지에서 시청을 하시다가 대부분 블랙아웃 걸렸던 경기인데 시청이 지금 되고 있다고? 무슨 일인지 나중에 소송 걸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계속 잘 봐야겠네요 하셨는데 그냥 시스템의 허점이죠. 그냥. 네, 소송 걸리시면 안 되죠. 예. 덩크지조님도 보셨던 모양입니다. 헵스 2피리어드까지 잘 싸우는데 3피에 시작하자마자 골을 내주고 무너졌네요. 헵스 이번 시즌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몬트리올이 계속 어렵네요. 그리고 봄맘님이 댓글을 또 주셨는데 몬트리올 알로에츠는 올해 성적이 어땠나요? CFL 우승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알로에츠님의 답변은 동부 꼴찌요.
몬트리올 알루에츠가 풋볼팀 이름이죠. 그 CFL 캐나다 풋볼 리그 동부 꼴찌를 냈다는 알루에츠님으로서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봄맘님 댓글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하시면서 출발을 해주셨어요. 봄맘님 하면 예전에 박힘찬 PD의 목소리를 가지고 박완규 PD님이라고도 언급을 했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8년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인사를 주셨고요. 시즌 초에 NHL-TV 결제하고 하루에 2-3경기씩 보다 보니까 정작 비하인드넷에 댓글을 못 남겼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못 드려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뭐 죄송하기는요. 뭐 몇 번 댓글을 남기려고 했는데 마침 이벤트 기간이라 평소 조용하게 있다가 이벤트 기간에 댓글 남긴다는 인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자제한 것도 있기는 해요. 새해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 남기옵니다. 하셨습니다. 물론 댓글 남기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딱 보면 알죠. 왜냐하면 항상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명 이런 게 이제 눈에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계속 댓글이 이어지는데요. 하키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쩔 때는 그냥 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만 보는 듯해서 그럴 때마다 조금 속이 상하긴 합니다. 아이스하키 볼 때 뭘 어떻게 봐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덩크지조님이 밑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계속 보시다 보면 퍽의 움직임이 눈에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위치 선수들도 보이고 1-3-1, 2-2-1 이런 전술도 눈에 보이실 거다. 덤프 위주 공격을 전개하는 팀, 다같이 빌드업하면서 짧은 패스 경기 풀어가는 팀 보시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점점 많아지실 겁니다. 진짜 하키만큼 재미있는 스포츠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랬더니 또 K 마린스 이렇게 읽는 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K 마린스님도 나만 퍽이 보이지를 않나 따라가지도 못하겠던데 하셨고 알로이츠님이 또 여기다 또 조언 주셨네요. 풀스윙 후에 골네트 출렁이면 골이구나 하고 리플레이 봅니다. 나머지는 선수들과 심판 움직임부터 보고 팀마다 패스냐 밀어넣기냐 전술 따르며 보면 웬만큼 보입니다. 또 관전 팁에 감사를 또 나눠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보다 보면 퍽을 잃어버려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현숙 기자님이 뭐 추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그냥 가장 쉽게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좋아하는 선수나 팀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본다. 그냥 그 팀을 열심히 이제 보시다 보면은 그 팀 경기를 열심히 보시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경기도 계속 눈에 들어오고 이 팀이 사용하는 뭐 시스템이나 전술 같은 게 다른 팀과는 다르구나, 요렇게 다르구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 눈에 그거 보면 뭐 시간이 좀 덜 걸릴지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보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도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 뭐 퍽이 눈에 잠깐 잃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시다 보면은 많이 좀 되고요. 또 이제 TV나 이런 부분으로 중계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나으실 겁니다. 이제 실제로 가서 보시는 것보다는요. 그런 부분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보시다 보면 금방 다들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또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이제 수상호 기자님도 그렇고 이현석 기자님도 요와 비슷한 주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같이 공감했던 내용이었는데 퍽의 움직임보다는 선수들의 이런 움직임에서 공간의 움직임을 보면은 좋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도 그때 같이 공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간 싸움하는 모습들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서 뭐 어차피 선수들이 퍽 따라가는 거니까 선수들 쫓아가는 거요. 선수들만 쫓아가도 퍽이 어디 있는지는 금방 한두 경기 보면은 금방 체크가 될 것 같고요. 뭐 직관의 장점도 있고 뭐 TV 중계의 장점도 있는데 그런 공간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랄까 하키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매력 그런 거를 느끼기에는 직관하시는 아무 경기나 국내에서 하는 아무 경기나 찾아가셔서 직접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TV 중계를 보시면은 뭐 퍽의 움직임이라던가 선수들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병행하시면서 매력에 빠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따라서 직관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TV 중계가 또 더 나을 때도 있는데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 직관을 하면 확실히 좋은 게 선수들 움직임이 다 들어오잖아요. 라인 교대하는 거. 근데 TV로는 라인 교대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농구처럼 이렇게 한 샷에 다 모든 선수들이 그렇죠. 보이면 좋은데 네, 그게 약간 축구와 비슷하게 화면에 안 보이는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TV로는 확인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스하키는 직관의 매력이 좀 크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굉장히 카메라를 넓게 잡으면서 좀 멀리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스하키는 사실 또 그렇게 잡으면은 좀 박진감이나 스피디한 부분에서 조금은 안 좋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에서 잡는 게 조금 더 낫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하키 중계를 보시는 부분이 이제 직관을 가시는 부분이 중계보다 낫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직관. 또 근데 펑은 더 잘 안 보입니다. 직관으로 오시면. 예. 직관으로 그런 또 단점이. 그렇죠. 예. 일단 뭐 어떤 방식으로든 많이 보시다 보면 또 답을 찾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봐요. 이연섭 기자님께 봄맘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이연섭 기자님이 가끔 표현하시는 굳은 일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 눈에는 대체 뭐가 굳은 일인지 안 굳은 일인지 구별이 안 가서요. 다들 굳은 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하셨어요. 이연섭 기자님이 얘기하는 굳은 일이 뭡니까? 굳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설명하면은 슈팅 레인에 서서 슛 블락을 하는 그런 부분. 이제 네. 이런 거를 선수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멘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하나. 그다음에 네트 앞쪽에 굉장히 신체 접촉이 많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스크린을 쓰러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스크린을 쓰러 들어오는 선수를 막으러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가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하키를 보시면은 사실상 하키라는 스포츠가 바깥으로 퍽이 나가는 게 있지만 그게 많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해. 왜냐하면 이제 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보드 쪽에서 림을 돌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드에서의 플레이가 작기 때문에 그 보드에 퍽이 굴러 들어갔을 때 그걸 주스로 들어간 이후에 또 굉장히 또 거기서 신체 접촉이라든지 또 굉장히 그 퍽을 따기 위한 이런 쟁탈전 이런 게 심해요. 이런 네. 부분도 또 굳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 뭐 다른 스포츠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록 싸움이잖아요. 개인 기록, 뭐 팀 기록 여러 가지 스탯으로 나타나는 지표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좋은 선수, 나쁜 선수 가려내는 기준점을 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현석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들이 대부분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탯의 항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그게 스탯으로 안 남는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과 상관없이 팀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부분들을 굳은 일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기록엔 잘 안 남지만 팀에 분명 기여를 하게 되는 좀 힘도 들고 손이 많이 가고 귀찮은 그렇죠. 일. 개인적으로는 그런 하기 선수들을 싫어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많고요. 네. 선수들이.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네.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수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베이거스가 잘 나가는 이유는 그렇게 하드워킹이나 굳은 일을 좋아하는 선수들을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이 뽑았다 이런 부분도 저는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자, 봄맘님께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댓글이군요. 알로에츠님 댓글. 전 헵스 주장 브라이언 지온타가 미국 올림픽 대표팀에 승선했네요. 대부분 유럽 리그, 일부 NCAA 선수들로 채워졌네요. 캐나다도 비슷할 듯한데 러시아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임이 분명할 듯합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나갈 미국 대표팀 로스터가 발표됐죠? 예, 오늘 사실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에 윈터 클래식이 있었어요. 이제 NHL의
연초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윈터 클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터미션, 그러니까 이 피리어드 끝난 인터미션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뛸 선수들이 패럴림픽 여성부, 남성부 모두 이제 대표팀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로스터를 한번 살펴봤는데, 네, 뭐 말씀드린 대로예요. 이제 KHL에서 선수들이 뽑히고 NLA, SHL 이렇게 뭐 유럽의 유수 리그, 굉장히 강력한 리그에서 많이 이제 뽑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NHL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이 선수들을 또 이름을 좀 들어보신 선수들도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올해 좀 NHL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요. 이런 선수들이 있고, 예. 제임스 위스뉴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굉장히 잘했었던, 그런데 지금 DL 독일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런 선수도 어떻게 보면 좀 베테랑으로 또 뽑혔고, 지원타 선수도 사실 올해 프로팀이 없는데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뭐 얼굴마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뽑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NCAA 선수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로이 테리 선수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작년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미국 금메달에 굉장히 획작한 공을 세웠던 선수거든요. 이 선수와 그 다음에 조던 그린웨이 선수도 작년 이제 언더 20에서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한 선수입니다. 뭐 이런 선수들이 사실 좀 더 많은 역할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주축의 뭐 플러스 알파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또 KHL에서도 이나 뭐 SHL 이런 데서 상당히 레귤러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의 네임밸류 자체는 다른 팀들이랑 비교했을 때 약하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뭐 러시아나 사실 캐나다도 KHL 팀 선수들만으로도 한 팀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고,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우위에 있는 로스터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있고, 그리고 또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라이언 자펄스키 선수, 골리나 지금 한 명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라이언 자펄스키 선수가 늘 믿고 가겠다라는 딱 의사가 완벽하게 보였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라이언 자펄스키가 요케리트 헬싱키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소속팀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국가대표팀에 보여주더라도 충분합니다. 이 선수만 그냥 믿고 가면 돼요. 하지만 그때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 이 선수가 국가대표 무대에서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 이런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제부터 이제 미국은 골치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정말 뭐 순위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로스터를 보고 제일 기뻐할 만한 팀들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슬로베니아랑 슬로바키아 같은 조에 소속된 요 두 팀이라고 봅니다. 이 두 팀도 사실 이 정도 로스터라면은 충분히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비슷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비벼볼 만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 정도로 맞서 볼 만한 팀을 하나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러시아를 제외한 B조는 사실 거의 다, 그래도 미국이 조금 더 세긴 하지만은 슬로바키아나 슬로베니아가 이 미국 못 잡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때문에. 미국 대표팀이 이 로스터로 채널 원컵에 나왔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순위 내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신 요 팀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캐나다랑 비슷한 순위에 위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 졌을 것 같아요. 네. 솔직한 말로. 다른 팀들과 다 비교를 해봤을 때는요. 일단 골리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1월 중으로 이제 2명의 골리를 더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다. 지금 해외 리그에 있는 미국 골리들이 자펄스키를 제외를 한다면은 백업이나 서드로 들어갈 만한 선수들도 아직까지는 좀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에 참가하는 일단 남자부인 경우에 12팀 중에 가장 먼저 미국이 로스터를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또 달아오르고 있네요. 생각보다 평균 나이가 높아요. 미국이요? 네, 보니까 90년대생 출신 선수들이 4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30대 우리나라 나이로. 네. 예. 그래서 미국도 NHL 빼놓고 보니까 많이 없구나. 예, 그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런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또 이 선수들이 대부분이 NHL 경험이 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선수 자체가 아주 또 뭐 다른 팀들과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에 들어올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레벨이 낮다라고 볼 수는 좀 없습니다. 예. 미국을 시작으로 1월 계속 줄줄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각 예, 이제 팀마다.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슈펠린저 컵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얘는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로스터와는 굉장히 다르게 나왔어요. 좀 사실상 KHL이 안 나왔을 때를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다른 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캐나다도 사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플렌저 컵에서 나왔던 스위스 팀도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제 관건은 러시아인데 이쪽에서 이제 러시아가 KHL에서 러시아 선수 차출을 허가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뭐랄까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팀들 뉴스가 뜨는 대로 저희 또 주목을 하고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댓글 다 봤습니다. 이제 댓글 마무리 순서로 129회 상품 받으실 분 이벤트 결과를 발표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예. 주에는 어느 분을 이번 볼까요? 주 새해 첫 방송이니까 두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맘님하고 덩크지조님, 봄맘님, 덩크지조님. 두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드리나요? 뭐 딱히 정하진 않았는데 지금 맥데이빗 머그컵 있으니까 덩크지조님은 네. 오일러스 팬이시니까 좋겠네요. 덩크지조님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봄맘님께는 아마 국내에 다 계시겠죠. 예, 그러면은 네. 지금 뭐 오션월드 이용권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아니면 NHL 카드도 있고 있어서 좀 고민을 해서 선물을 아직 안 정한 거예요? 랜덤으로 포장 뜯는 맛이 있게끔 랜덤으로 또 이런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얘기를 안 해주고 받아서 확인해 보시라. 네. 야, 이제 이게 좀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인데요, 이거. 알겠습니다. 봄맘님, 덩크지조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선물이 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번 129회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또 새해에도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하인드넷 NHL 핫앤낫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NHL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히 정리를 해보는 순서인데요. 크리스마스 휴식기를 끝내고 리그는 재개됐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윈터 클래식 얘기도 나왔는데 주목을 끌었던 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또 희비가 엇갈렸던 팀들이 있습니다. 오늘 핫앤낫 먼저 핫! 지난주에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였던 팀들은 어떤 팀들이 있는지 첫 번째 핫의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예상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플로리다 팬서스 뽑았습니다. 일단 베가스 골든나이츠가 아니라 플로리다 팬서스를 첫 번째 핫으로 꼽아주셨네요. 예, 약간 좀 의외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고 이번에 안 하면 할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베이거스는 항상 잘했기 때문에 플로리다 조금 더 위에 올려봤어요. 플로리다도 연승 중이죠. 그렇죠. 근데 기세를 따져봤을 땐 지금 베이거스랑 비교해도 그렇게 꿀리지가 않을 정도로 흐름이 좋긴 합니다. 네. 초반부터 좀 부진을 많이 하면서 좀 많이 하위권에서 맴돌았긴 했는데요. 최근에 5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완벽하게 전환한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예. 시즌 초중반에 정말 눈에 띌 정도로 패가 많았고요. 12월 초에는 로베르트 루옹고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됐는데 12월 말 그러니까 20일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연승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뭐 상대들이 아주 강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제임스 라이머 선수가 롱고 선수가 전혀 그리워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잘해주고 있고 이 예. 최근 5경기에서는 그렇고요. 접전을 계속 잡아내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플로리다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확실하게 될 만한 승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팀을 뽑아봤습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건 사실이에요. 애틀랜틱 디비전에 아무래도 소속이 돼 있다라고는 해도 지금 보스턴이 갑자기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틀랜틱도 3강이 형성이 완벽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상당히 먼 거는 맞는데 이 팀도 사실 뭐 에드먼턴이랑 마찬가지로 초중반에 상당히 희망이 없었는데 지금과 같은 흐름을 한두 번만 더 타면 충분히 또 플레이오프권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지금부터가 그래서 더 중요한 2018년이 중요한 플로리다인 것 같습니다. 애틀랜틱 디비전 템파베이 선두. 그 밑에 보스턴이 2위로 올라가고 토론토가 지금 3위에 위치해 있는데 일단 플로리다 팬서스의 순위상으로는 위치가 좋지는 않은데 아직 늦지 않았다. 그렇죠. 희망은 있다. 네.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 가능하다라고 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팬서스에 이은 두 번째 핫 어느 팀인가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를 보고 역시 뭐 요즘 가장 이슈를 몰고 다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굉장히 올 시즌 내내 잘하고 있어서 이 팀을 매번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이번 주는 좀 특별했기 때문에 또 뽑아봤어요. 예. 이 팀을 막을 만한 팀이 지금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 저희 녹음 기준으로. 7연승도 7연승인데 12월 전적이 11승 1연장패 1패예요. 야. 이 정도로 압도적인 정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잡은 상대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애너하임, 내슈빌, 워싱턴, 피츠버그, LA, 템파베이, 토론토 동서부 지금 탑 팀들을 그냥 다 때려잡았어요. 예. 이거 지금 이 11승 중에 이 상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까지는 제가 전혀 기대를 하지가 않았는데 잘하고 있고요. 모든 라인의 선수들이 상당히 활동량이 많아요. 예. 그 활동량을 바탕으로 턴오버를 유도를 한 다음에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상당히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올해 잘 나가고 있는 뉴저지도 상당히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토론토전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모습이 보여줬고 그 강하다는 토론토가 아주 손도 못 쓰고 정말 당하는 그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앞으로도 더 잘할 것 같고요. 사실 이 업적이 더 대단한 이유가 이 팀이 시즌 내내 부상으로 완벽한 전력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골리가 나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포워드진에서도 또 부상이 있고 이런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지금 이런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네요. 지금 플레리 선수도 복귀를 했고 뭐 말콤 수벤 선수라든지 뭐 오스카르 단스크 선수도 조금 있다가 복귀를 하면은 꼴리진도 사실 빈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베이거스 좀 많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고비는 있었는데 이쯤 되면 꺾이겠지. 이쯤 되면 내려가지 않을까 했는데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가면서 2017년을 서부 1위, 전체 2위로 마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운이 좀 베이거스 입장에서 조금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제 기억에는 베이거스도 분명히 연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4연패 뭐 그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과 맞물려서 LA도 6연패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또 안 좋은 흐름에 사실 LA가 그때 팍 올라가 버렸으면은 또 이게 조금 다를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이 순위가 또 가고 있다는 것도 또 괜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네. 이런 기세에 신생팀이지만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베가스 골든 나이츠인 것 같습니다. 핫앤낫 핫 두 팀 먼저 봤고요. 이제 낫 두 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낫 첫 번째 팀은 어딘가요? 콜럼버스 블루 재킷을 보고 왔습니다. 요즘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립니다. 콜럼버스. 사실 콜럼버스가 갈 길이 정말 바빠졌어요. 지금 워싱턴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올 시즌 또 서프라이즈 팀 중 하나인 뉴저지 또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쁜데 본연의 능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금 발휘를 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전에서 졌고요. 오타와한테도 졌어요. 템파베이전에서도 완패를 하면서 지금 뉴저지 워싱턴과의 선두 싸움에서 계속 불리한 포지션을 본인들이 좀 자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비수인 라이언 머리 선수, 그리고 공격수인 브랜든 두빈스키, 캠 애킨슨, 알렉산드르 벤베리 선수가 모두 장기 부상으로 팀 전력에서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팀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워렌스키 선수가 복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또 장기 부상자까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랜든 두빈스키 선수가 콜럼버스, 그러니까 존 토토렐라 감독 체제에 상당히 중요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팀의 탑 센터로 상대방의 인라인 센터를 완벽하게 틀어 막음과 동시에 매치업에서 우위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이 선수를 기점으로 항상 콜럼버스가 잘 해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장기 부상으로 빠져버렸어요. 네. 그게 성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든 두빈스키 선수가 이탈을 한 이후에 팀이 3승 6패로 지금 부진을 빠진 이유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아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전들이 이렇게 중요한 전력들이 장기 부상을 당하는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뭐 베이거스처럼 이걸 또 극복을 해내는지, 지금 극복을 못하고 계속 순위가 내려만 갈지는 전적으로 콜럼버스에 달려 있습니다. 예. 최근 성적도 그렇고 봤을 때 지난 시즌에 기대감을 한껏 좀 부풀린 게 있었던 콜럼버스였는데 올 시즌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하덴낫 마지막 낫 두 번째 팀 보겠습니다. 몬트리올 커네디언스를 뽑아봤습니다. 몬트리올 아까 연패 얘기가 나왔었어요.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직전부터 지금 4연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플로리다를 제외를 하면은 다 좀 센팀한테지기를 했어요. 그래도 12월 전체를 보더라도 4승 3패입니다. 이제 뭐 승률 따지면 거의 3할 3푼 정도라고 할 수가 4승 있고요. 8패. 예, 4승 예, 8패. 예. 예.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4승 8패이기 때문에 33% 정도의 예. 승률이 나오고 있죠. 팀의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시어 웨버 선수까지 12월 18일부터 사실상 장기 부상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지금 팀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근데 지금 또 빅토르 메테 선수까지 캐나다 대표팀으로 차출이 된 상황에 수비진의 공백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득점이에요. 이 팀의 문제는 결국 공격력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감독으로 부임을 하고 있는 클로드 줄리엔 감독이 세부적인 지표를 보면은 지금 몬트리올에서의 지표나 보스턴 말년 잘리기 직전의 지표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클로드 줄리안 감독의 그 공격 시스템이 이제 NHL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게 지금 이 4연패 기간 동안 제일 잘 나왔는데 이 4연패 기간 동안 평균 한 골을 넣지를 못했어요. 이 정도로 상당히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 4패 중에 3번이 프라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프라이스가 못해서 졌냐? 하면 절대 아니에요. 프라이스가 이 3경기에서 93.1%나 퍽을 막아줬습니다. 이 정도 막아주면은 넣어야 되는데. 이겨야 돼요. 이거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기들을 다 졌다는 부분은 올해 몬트리올이 얼마나 지금 좋지 않은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시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뭔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몬트리올의 지금 현재까지 올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저희랑 같이 달린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스무스 달린이요? 예. 저희 오타와 예. 몬트리올. 저희도 뭐 하는 거 보면은 사실 뭐 몬트리올을 지금 네.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닌데, 아무튼 아직까지 사실 절반이기 때문에 또 몰라요. 갑자기 또 확 뭐 10연승 하고 이러면 모르긴 한데, 사실 지금의 분위기로는 좀 뭐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딱 절반을 지나가는 시점이긴 합니다. 알로에츠님의 또 심정이 또 한번 느껴지네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까지 하덴낫 각각 2팀씩 살펴봤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NHL 경기 리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NHL 경기 리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다른 경기들이 많아서 조금 뭐 NHL 경기 리뷰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갈증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들고 나오신 경기 보니까 많은 주목을 받았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 매치업은. 예, 요 매치업이랑 사실 하나 더 고민했는데 베이거스 LA 경기가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뒤에 가면 또 베이거스는 여러 번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요 두 팀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경기는 뉴저지 데블스와 워싱턴 캐피털스의 경기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위 결정전이라고 타이틀을 달아주셨어요. 예,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2017년을 마무리하는 딱 이런 경기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요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1위, 메트로 1위를 할 수 있는 이제 자리에 오르는 이런 예. 경기였기 때문에 한번 꼽아봤습니다. 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하덴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콜럼버스 같은 좀 분위기가 처졌어요. 그래서 지금 1, 2위를 뉴저지와 워싱턴이 열심히 다투고 있는데 최근 10전까지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6승 2패 2연장패로 똑같은 아주 둘 다 좋은 좋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 숫자상으로는 사실 뉴저지가 2경기나 여유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후 스케줄 살펴봤을 때는 원정 3연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요 경기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경기 리뷰 전에 양 팀의 상황을 또 한 번씩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뉴저지입니다. 서부에 베가스가 있다면 동부에 뉴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전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지금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뉴저지예요. 제가 항상 뭐 프리뷰 이럴 때 예측을 드리면은 한 팀 정도씩 거꾸로 된 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오타와였고요. 7위 예상했는데 2위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베이거스 뉴저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저지와 베이거스를 꼴찌를 예상을 했는데 디비전 최하위로 봤죠. 이 두 네. 팀들이 디비전 1위들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사실 뉴저지가 1등할 거다, 베이거스가 1등할 거다라고 시즌 전부터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아무도 없었죠. 없었어요. 예. 정말 아무도 없었을 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의 이변을 보이고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팀 스탯을 살펴보면은 모두 상위권이에요. 지금 다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득점 8위, 실점 10위, 파워플레이 8위, 페널티 킬링 4위 이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메트로 디비전 2경기 전까지 1위였죠. 예, 1위의 부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뭐 슈나이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실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전골리로 봤을 땐 조금 높아요. 2.78인데 조금 높긴 한데 세이브 성공률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뭐 본인의 명성을 계속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지금 기록 중인 테일러 홀 이 선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예스페르 브라트, 니코 이시에, 뭐 윌 부처 같은 신인들이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예, 굉장히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워싱턴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최근 몇 년간 워싱턴이 정규리그에서 보여줬던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올 시즌이 상대적으로 좀 임팩트가 없어 보일 수는 있겠으나 현재 성적 봐서는 워싱턴 올 시즌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잘하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수진의 깊이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약해졌어요. 뭐 저스틴 윌리엄스 같이 탄탄한 보조 스코어로도 떠나갔고 케빈 셰튼커크 같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비에서 한 명 더 카랄즈너 선수도 떠나갔죠. 이런 선수들이 떠나간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백스트롬, 오베치킨, 뭐 쿠즈네초프, 오시 같은 선수들을 매번 굉장히 적절하게 나누고 있어요. 요 4명의 선수들을 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뭐 라인 조합을 바꾸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 라르스 엘레르 선수가 이끄는 3라인도 사실 팀에 지금 굉장히 확고한 3라인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수비진이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었어요. 올해 워싱턴이. 그런데 수비진이 나쁘지 않은 게 사실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존 칼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통산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맨 니스캐넌 선수라든지 올픽, 오를로프 선수가 구성을 하는 탑4는 사실 뭐 동부나 뭐 메트로 디비전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탑4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2명의 수비수가 걱정인데 예전엔 요 2명의 수비수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워싱턴이 빨즈너도 있죠. 뭐 데드라인 때 셰튼커크도 내려왔죠. 뭐 그 전에 예를 들면 지금 베이거스 굉장히 잘하고 있는 네이트 슈미트 같은 선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요 자리를 누가 메우느냐 이게 관건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크리스티안 유스라든지 제가 지난 리뷰 때 정말 혹평을 했었던 이제 바위 선수 이런 선수들도 사실 조금 이제
분위기를 찾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런 선수들도 잘하고 있고 네. 항상 이제 7번째 수비수로 왔다 갔다 하는 테일러 초니 같은 선수도 이제 나머지 두 자리에서 각각 페어를 번갈아 맡으면서 팀워크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수에서 뭐 밸런스가 잘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워싱턴도 충분히 잘 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와 워싱턴이 1, 2위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이날 경기 결과 워싱턴의 승리로 끝났죠. 5대2로 워싱턴이 굉장히 손쉬운 승리를 했는데 사실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워싱턴이 왜 올해 잘하고 있는지가 완벽하게 나왔던 완벽한 예시라는 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오베치킨, 카를슨, 백스트램 선수가 각각 3포인트씩 기록을 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초반부터 굉장히 착실하게 차이를 벌려 나갔어요. 그 결과가 5점, 상대는 2점이라는 결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워싱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워싱턴이 올 시즌 왜 잘하고 있는가를 이 경기를 통해서도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경기 워싱턴의 승인으로 좀 얘기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3가지를 꼽아주셨어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라인 밸런스 부분을 꼽아봤습니다. 공격 밸런스 이 부분은 사실 수비 밸런스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트로치 감독이 작년에 워싱턴을 좀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 부분을 잘 대처를 해나가면서 지금 트로치 감독이 본인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베치킨, 백스트램이 묶이고 데반테 스미스 펠리라는 좀 터프한 선수가 들어왔어요. 윙어로. 예. 그 다음에 이 라인은 쿠즈네초프 오시 선수를 묶고 야쿱 브라나 선수를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3라인은 코널리, 엘레르, 윌슨을 1, 2, 3라인을 이렇게 기용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라인을 제외를 하고는 데반테 스미스 펠리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윌슨 이 선수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수를 전면적으로 기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팀에서는 이 선수들이 4라인의 주조를 뛰었던 선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좀 더 4라인에 맞는 선수고요. 체격이 좋고 굳은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을 윙어로 좀 중요하게 기용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굉장히 깊게 먼저 나가는다든지 아니면은 덤펜 체이스에서 가장 먼저 상대방의 지역에 진입해서 퍽을 딴다든지 그 다음에 네트 앞으로 들어가서 전면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담당을 했는데 요 운영이 선제 득점부터 재미를 보기를 시작을 하면서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데반테 스미스 펠리 같은 경우에도 오베치킨, 백스트램 선수들이 만들어주는 걸 굉장히 많이 슛으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요 라인 밸런스를 잘 찾았던 것이 가장 큰 승리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에 일단 많은 좋은 선수들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트로츠 감독이 공격 라인에서 새로운 좋은 조합을 찾는데 일단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선수들이 잘 부응을 해주면서 이날도 공격에서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승인 두 번째 볼까요? 수비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기본에 아주 충실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예. 워싱턴 수비수들이 빈틈이 생기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워싱턴의 공격을 이끌었어요. 정말 사실 공격진에서 공격 지역에서 공격수한테 퍽을 주고 난 다음에서도 그냥 네트까지도 기브앤고를 통해서 그냥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에서 득점이 2개 나왔어요. 이 정도로 상당히 재미를 봤고요. 근데 워싱턴에는 공격 능력이 뛰어난 수비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운영을 가져가는 것이 수월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칼슨 선수도 수비력도 좋지만 공격력도 좋은 선수고요. 크리스티안 유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올라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AHL에서 상당히 굉장히 공격력이 좋았던 선수입니다. 그 공격력을 올해 NHL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디미트리 오를로프 선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투웨이 능력이 바탕인데 공격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선수고요. 맨니스케넌 선수도 상당히 공격 능력이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브룩스 올픽 선수 같은 경우가 갑자기 공격 좀 깊게 가담을 하는 이런 장면도 이제 한두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까지 이제 틈이 나면은 공격에 가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좀 과감하다고 보면 좀 과감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워싱턴엔 또 수비 능력이 좋은 공격수들도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공격에 들어가도 뭐 오시 선수가 백업을 들어간다든지 하면서 잘 메워주는, 어떻게 보면은 팀 전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예. 좀 더 수월하게 이런 좀 공격 가담이라는 경기 운영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워싱턴 수비수들이 갖고 있는 공격력, 그 장점을 또 잘 살렸다.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 두 번째 승인으로 꼽아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승인 어떤 건가요? 블루라인에서의 상대 지역의 진입 자체를 상당히 잘 차단했습니다. 예. 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강팀의 필수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 리뷰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뉴저지의 역습 전개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상당히 역습 전개 자체는 눈에 띄었어요. 예. 그런데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퍽을 몰고 지역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습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공격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워싱턴 선수들이, 뉴저지 선수들이 퍽을 몰고 지역에 진입을 하는 순간 퍽을 몰고 진입을 한 선수에게 압박이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포크체크를 통해서 역습의 진입을 조기에 아주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퍽을 가진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걸어서 턴오버를 유도를 해요. 쉬운 예. 플레이를 절대 하지 못하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을 많이 봤고요. 아니면 아예 지역을, 퍽을 갖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을 주지 않는 선택지를 또 가져가서 덤프를 일부러 하게끔 이런 식으로 경기를 유도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보면서 뉴저지의 공격을 좀 무마시키는 데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는 이런 블루라인에서 아주 조기에 진입을 차단을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실효성을 많이 거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라인에서부터 잘 이루어졌던 워싱턴의 압박이 뉴저지의 그 빠른 공격을 좀 무력화시켰다. 그렇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워싱턴의 승인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두 팀의 이 경기 결과로 순위가 바뀌었어요. 워싱턴이 1위로 올라갔죠. 예, 사실 2017년을 이제 메트로 1위로 마감을 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네. 워싱턴이 1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2017년을 마무리했고요. 뉴저지는 사실 이번 경기는 좀 전반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워싱턴보다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 이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1위 싸움에서는 그렇게 불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는 좀 볼 수가 없어요. 예. 자, 1, 2위 일단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순위가 바뀌었는데 일단은 지금 순위표가 메트로폴리탄이 좀 촘촘해요. 치열합니다. 예, 상당히 촘촘하고요. 네. 센트럴 디비전과 좀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8위까지 승점 차가 1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이거는 사실 뭐 다 기회가 있어요. 아직. 그렇죠. 5연승, 6연승 한번 딱 하면은 정말 많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수준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 어떤 팀이 이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하게 될지, 어떤 팀이 플레이오프를 나가게 될지도 궁금한데 5팀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메트로에서요. 예. 동부의 티켓 5장 예상을 주셨네요. 뉴저지와 워싱턴의 경기 MVP를 뽑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나올 텐데 어떤 선수인가요? 존 칼슨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네, 어떤 뭐 활약이었죠? 처음부터 막 계속 언급을 했을 때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골 2어시스트 30블럭에 26분에 가까운 아이스타임을 소화를 했어요. 예. 팀에서 가장 많은 시간 소화를 했습니다. 물론 뭐 홀트비 선수를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워플레이에서 결승골을 뽑아냈고요. 첫 번째 골과 마지막 골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3포인트를 기록을 했네요. 지금 칼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포인트 랭킹에서도 31포인트로 댈런스 용 클링베리 선수에 이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선수가 또 어떻게 보면 올해 정말 또 지금 상황 자체가 기량을 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 또 믿음직한,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잘하긴 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수 전체 아이스타임을 지금 봐도 전체 5위에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비중이 높고요. 예. 지금 워싱턴 팀 수비수에서 이 선수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지, 또 NHL 전체를 봐도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네요. 수비수를 평가하는 스탯 중에 예전에 한번 아이스타임을 좀 보면 도움이 된다 말씀 주셨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이 경기 MVP 워싱턴의 존 칼슨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는 경기들 가운데 또 주목되는 경기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NHL 신년 빅매치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1월 3일 경기들이 많은데 하나는 1월 3일 경기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 나머지 매치업은 이제 두 팀이 좀 어려운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 이 두 팀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꼽아봤어요. 1월 3일 내일입니다. 우리 시각 기준이고요. 예. 다 우리 시각 기준이라서 그냥 들으시는 분들 편하시게 보시면 됩니다. 템파베이와 토론토. 오, 여기도 1, 2위예요. 그렇죠. 디비전. 예. 지금 보시면은 뭐 토론토가 3위까지도 내려오긴 했는데 2위나 3위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애틀랜틱 강호들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라이벌리 요 네. 경기들도 기대가 이제 잡혀 있고요. 예. 재밌는 게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좀 지켜보셔야 될 두 팀은 세너제이가 캐나다 동부 원정을 떠납니다. 지금 사실 세너제이가 굉장히 여유가 없어요. 승점이 44점으로 애너하임이랑 같아져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3일 몬트리올, 5일 토론토, 6일 오타와를 상대하는 동부 캐나다 원정 3연전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세 팀 다 최근에 분위기는 안 좋은데 상당히 안 몬트리올, 좋죠. 토론토, 오타와. 그렇죠. 근데 이게 캐나다 동부 이 원정이 또 쉬운 길은 아니니까. 그렇죠. 굉장히 예. 또 극성 팬들도 예. 많고 한 팀이긴 한데 지금 사실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세너제이가 무조건 여기서 3승을 거둬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예. 그래야 지금 순위 싸움에서 좀 여유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약한 팀들을 상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를 또 이제 뽑아봤거든요. 예. 베이거스는 이번에 센트럴 디비전 강호 3연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일날 내슈빌과 대결을 하고요. 5일날은 세인트루이스, 6일날은 시카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시카고는 올해 좀 안 좋긴 하지만 여전히 시카고도 플레이오프권에서 맴돌고 있는 팀이고 강한 전력을 과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팀 중에 한 팀을 서부 결승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슈빌 세인트루이스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7연승의 베가스 골든 나이츠가 뭐 앞서 강호들을 다 때려잡았다고 하셨는데 내시빌, 세인트루이스, 시카고를 상대로 연승을 이어갈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NHL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이번에는 2018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버펄로에서 대회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2일인데 일단 조별리그가 다 끝났습니다. 26일부터 31일까지의 일정이었는데요. A조, B조 순위표가 일단 나왔네요. 8강 토너먼트가 한국 시각으로 1월 2일 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8강 토너먼트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시점이네요. 진짜 이연섭 기자님의 지난주 예상대로 순위가 그대로 나왔다는 느낌을 저는 확실히 받았는데 일단 A조부터 각 조별로 판도가 어땠는지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A조 캐나다가 승점 10점으로 1위를 했고요. 미국이 승점 8점으로 2위, 핀란드가 6점으로 3위, 슬로바키아가 같은 6점인데 4위, 덴마크가 4전 전패, 승점을 하나도 따지 못하면서 5위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잖아요. 미국하고 캐나다 비슷한데 이번 대회 더 강한 우승 후보로 미국을 보시는데 조별리그에서는 캐나다가 1위를 할 것 같다. 네. 이 예상까지 적중했어요. 예. 핀란드 3위 다 지금 그대로 맞아떨어졌네요. 사실 A조는 좀 생각했던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슬로바키아한테 미국이 질 줄 몰랐는데 그게 가장 큰 이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네. 사실 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 맞게 됐어요. 순위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탄탄한 전력을 그대로 노출을 했었던 이번 토너먼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압도적인 득실차만 보셔도 이 팀이 얼마나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던 카이루 선수들도 잘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캐나다는 좀 부상이 지금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별 예선에서도 한두 경기로 못 출전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수들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선수가 안 나와도 다른 선수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거든요. 예. 다만 좀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야외 경기로 펼쳐졌던 미국전에서 굉장히 단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장면이긴 한데 좀 단시간에 많이 이제 2점을 실점하면서 완전히 따라잡히는 분위기를 미국 쪽으로 넘겨줘버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두 골차 리드를 못 지키고 역전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은 사실 작년 결승전에서 당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작년 결승전도 두 골차 리드를 2번 잡았는데 2번 다 내주고 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운영이 그대로 나왔다는 점은 좀 캐나다가 조별 예선에서의 어떻게 보면 5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 또 눈에 띄는 게 이현숙 기자님이 주목할 선수 꼽아주셨던 것도 그 선수들이 다 좋은 활약을 했더라고요. 카트하트 선수가 지금 92.94%, 네. 1.95,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 상당히 잘했고 사실 또 야외 경기라서 여러 가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중간에 또 그날 기상이 엄청 안 좋았어요. 물론 네. 보는 사람은 좋았는데 보는 사람 정말 재밌었는데 눈이 정말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빙판 정빙을 하는 시간이 중간중간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경기력에 사실 영향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많았고요. 예. 그래도 뭐 하트 선수가 정말 그 경기에서 미국전마저도 상당히 잘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좀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을 하는 토너먼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캐나다가 1위고 미국이 2위가 됐는데요. 미국은 뭐 역시나 우승 후보다운 면모였나요? 뭐 미국은 사실 슬로바키아한테 진 것은 어떻게 보면 슬로바키아가 조금 승부처에서 더 잘했다 이런 부분 슬로바키아를 칭찬할 수 있는데 언더 20라는 특성상이나 이제 뭐 전반적인 부분을 비교를 해본다면 선수들이 멘탈적으로 좀 여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정도의 경기 양상 흐름이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약팀이 강팀을 잡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슬로바키아가 잡아냈어요. 이런 부분은 칭찬할 만하고 그러니까 한번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머지 3경기에서는 정말 뭐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저쪽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핀란드전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전이 그랬습니다. 핀란드전 같은 경우에도 두 골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캐나다에게 했던 거를 핀란드한테 그대로 당했어요. 2점 차를 이제 동점이 나왔는데 그 부분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기를 복구를 시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핀란드전의 승리가 있었다고 보고요. 로건 브라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와서 포워드를 11명밖에 돌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조별 2위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일 기뻐하실 분들은 버펄로 세이버스 팬들인 거예요. 케이시 미틀스테트 선수가 버펄로 세이버스의 이 선수가 지명이 된 선수거든요. 그렇죠. 와 이번 대회 조별 예선의 슈퍼스타가 누구냐라고 하면 미틀스테트 선수를 뽑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조별리그 9포인트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다음 이제 핀란드인데 핀란드가 뭐 하위 두 팀은 잡았고 상위 두 팀한테는 졌습니다. 근데 뭐 캐나다전, 미국전 두 경기 다 근소한 패배이긴 했어요. 사실 뭐 핀란드가 첫 경기를 상당히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번엔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캐나다, 미국에게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그때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은 상당히 정말 날카로운 창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헤포니에미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톨바넨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 선수들이 승부처에서 좀 쐐기를 박을 만한 득점, 어떻게 보면 게임 브레이킹 스코어링이라고 하죠. 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제 사실 캐나다나 미국을 잡기 위해서는 핀란드가 이런 부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선수가 승부처에서 득점을 해주는 게 필요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없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미국, 캐나다에게 패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핀란드는 대부분의 수비진이 NHL 1라운드 출신으로 구성이 될 정도 상당히 수비 밸런스라든지 라인이 좋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게도 접전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4위는 슬로바키아였는데 일단 미국을 꺾는 놀라움을 한번 선사해줬고
덴마크와의 그 강등 라운드 중요한 매치 승리를 거두면서 슬로바키아가 이제 핀란드와 승점은 같은데 이제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바람에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4위가 됐습니다. 덴마크가 좀 생각보다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은데요. 4전 전패, 승점 0점인데 지금 골 득실이 2골 넣고 26실점을 했어요. 예, 뭐 슬로바키아 덴마크를 같이 말씀해 드리면은 네. 이번 대회에서 제일 인상적인 팀이 저는 슬로바키아예요. 네. 왜 이 팀이냐고 한다면은 정말 이 팀은 강팀을 잡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있고 그걸 제일 잘 실천하고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슈팅을 많이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수준차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슈팅 레인에 선수들이 다 들어있고 슛블락을 가져간 이후에 역습이나 이런 찬스가 나오면은 이거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슬로바키아가 미국을 잡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대회 지금까지 나온 결과 중에 가장 큰 이변인 것 같네요. 이런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력이면 사실 지금 스웨덴도 그렇게 스웨덴이랑 붙죠. 스웨덴도 그렇게 손 놓고 뭐 우리는 8강 뜰겠지 이렇게 그냥 뭐 넉넉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슬로바키아 좋은 경기력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 그 골리로 나오는 듀르니 선수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성과입니다. 예. 덴마크를 말씀드리면 사실 좀 덴마크는 대회 전부터 이 팀은 조금은 이번 대회는 어렵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슬로바키아에게도 지면서 그리고 4경기에 26실점을 했어요. 강등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번 10팀 중에 가장 약한 팀이 덴마크인 것 같습니다. 뭐 요나스 랜드베르 선수도 그렇게 돋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이번 4경기에서 그렇게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유일한 2골에 모두 도움을 거두긴 했는데 생각했던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네요. 캐나다 1위, 미국, 핀란드, 슬로바키아까지 8강 토너먼트에 올라갔고 덴마크는 A조 최하위로 강등 라운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A조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박힘찬 PD? 예, 저도 슬로바키아를 가장 인상 깊게 봤고요. 저도 어차피 골리 위주로 보니까 A조에서 가장 인상 깊은 팀을 꼽으라면 슬로바키아였고 두르니 골리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기록에서도 나오고요. 세이브 퍼센트를 봐도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캐나다의 그 카트하트보다도 위에 있죠. 네,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이런 슬로바키아 같은 만한. 팀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탈튼이라는 확실한 골리 옵션이 있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뭐 역습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슬로바키아가 멋졌다라는 표현이 어울릴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B조 보겠습니다. B조 순위 먼저 소개를 드리죠. 1위 스웨덴 승점 11점이었습니다. 4전 전승을 했어요. 연장승 한 번 포함해서. 2위 체코가 승점 9점이고요. 3위는 러시아 승점 7점, 4위 스위스 승점 3점, 5위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 역시 4전 전패 승점 0점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여기도 다 예상대로 순위가 나왔고 일단 러시아를 제치고 체코가 2위가 됐다는 점. 좀 더 과감할 걸 그랬습니다. 여기. 사실 그 생각을 다크호스다 정도는 조금 약했다. 이제 와서 후회가 되는군요. 2등 할 겁니다. 이랬을 거예요. 아무튼 농담이고요. 스웨덴이 역시나 제일 세다라는 걸 정말 잘 보여줬어요. 사실 이 B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에서 1, 2, 3의 순위가 갈릴 정도로 사실 세 팀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러시아가 마지막 스웨덴전을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하면 러시아가 1위를 할 수도 있었고요. 1점 차 이상 승리를 했으면 제 예상대로 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결과가 나오면 딱 2순위로 나오는 거였는데 그 이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순위가 된 겁니다. 스웨덴이 제일 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라스무스 달린 선수도 잘하긴 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선수 2명은 엘리아스 페테르손과 리아스 안데르손이에요. 요 2명의 선수들이 상당히 공격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번에 들어온 알렉산드르 닐란데르 선수도 역시 월드 주니어 언더 20 2년차는 정말 잘하거든요. 이런 부분 선수들도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널티 킬링으로 나오는
연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이런 선수들도 4라인, 3라인에서 이 정도로 활약을 보여주면은 이 선수 또 찾아보니까 또 워싱턴 캐피털스에 또 들어갈 만한 이제 뽑았던 선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워싱턴도 마르쿠스 요한슨과 정말 비슷한 타입의 선수를 또 주니어에서 한 명 찾아냈구나라고 정말 생각할 정도로 스웨덴은 정말 공격 수비 밸런스가 모두 좋은 팀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예. 다만 좀 러시아전에서 약간은 좀 수비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좀 드러나면서 러시아전 단기간에 많은 실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인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캐나다, 미국도 다 이런 좀 단점이 다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고 스웨덴 골리진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스웨덴 골리도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벨라루스나 스위스에게 질 정도의 레벨은 아니고요. 스웨덴이 뭘 해도 그렇고 체코나 뭐 러시아까지 또 이기고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분위기로 올라간 것 같네요. 예. 스웨덴 이현숙 기자님이 주목할 선수 페테르손 선수가 4골 2도움 뭐 잘해줬고 안데르손 선수가 가장 돋보였고요. 라스무스 달리는 어땠습니까? 예, 달린 선수도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에 들어갈 만한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좋았는데 파워플레이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는 역시나 이 선수가 왜 내년에 전체 1번 픽이 가장 우선시 되는 선수인지를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엘리아스 페테르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밴쿠버 팬분들이 벌써부터 많이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은 이런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게 관건이 지금 8강부터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팀의 캡틴이기도 한 리아스 안데르손 선수가 러시아전 마지막에 굉장히 보드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연장전부터 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부상이 장기화가 되게 된다면은 스웨덴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상당히 믿을 만한 선수를 잃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좀 변수 상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또 8강이 좀 진행이 되면은 출전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2위가 체코인데 개막전에서 러시아에게 승리를 했고 스웨덴에게만 지면서 2위로 8강 토너먼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뭐 올해 러시아가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체코가 그걸 정말 잘 해냈어요. 체코가 정말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뭐냐면은 공격이 원하는 대로 딱 진행이 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강팀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공격 전개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전에서도 1피리어드에 3골을 몰아친 결과 5대4라는 승리를 따낼 수가 있었고 이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 팀이 상위 시드로 조별 예선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전에 언급드렸던 필립스 자지나 선수가 정말 본인의 장기가 골 득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해결사 역할을 또 제대로 해주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체코 같은 경우는 그리고 3라인의 밸런스도 또 상당히 눈에 띄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뭐 필립 히틀 뭐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파워플레이도 좋고 이런 부분이 플레이오프 라운드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은 뭐 4강 메달 라운드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파워플레이에서 캐나다와 더불어서 가장 높은 기록도 보여줬던 체코인데 또 좋은 결과로 토너먼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체코에 밀려서 러시아가 3위가 됐는데 뭐 체코전 졌고 스웨덴전 슈트아웃으로 졌습니다.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 또 파워플레이 16번에서 한 골밖에 못 넣었던 게 또 기록으로 나오네요. 러시아는 어땠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복이 전반적으로 좀 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팀도 분위기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다득점 그리고 역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격이나 운영 부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체코전에서도 사실 5대2로 질 수 있던 상황에서 마지막 10분에 2골 넣어서 5대4까지 턱 밑까지 쫓아간 게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전 같은 경우에도 2골차 뭐 한 골차 두 골차 계속 났는데 짧은 시간에 득점을 해내고 그 다음에 한 골을 먹으면 바로 이제 다시 쳐내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까지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었다라고도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 측면 한 팀이라는 입장에서는 예전에 뭐 러시아 같은 이미지라고 하면은 정말 레인밸류 있는
공격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선수들이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사실 조직력이 별로 좋지 못하면서 패했다라는 경기가 많았다면은 올해 러시아는 좀 그와는 반대로 스베치니코프 선수가 사실 뭐 이번 픽이 유력하다라고는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뭐 예전에 정말 뭐 이름 있었던 유명한 공격수들이 몇 번 한 명씩 있었대요. 예를 뭐 쿠즈네초프 선수도 그렇고 뭐 쿠체로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는 사실 그런 느낌의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 보면 3위로 마무리를 하고 스웨덴까지도 잡을 뻔했다는 거는 뭐였냐면은 팀 조직력적인 측면에서는 예전 팀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였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리게 된다면은 미국이라는 쉽지 않은 상대긴 한데 예 그래도 좀 알 수 없는 승부로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저력이 있는 팀이다라는 건 좀 조별 예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3위가 되는 바람에 8강에서 A조 2위 미국을 만나게 됐습니다. 4위가 스위스고 5위가 벨라루스인데요. 스위스의 첫 경기가 벨라루스전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뒤지고 있던 경기를 스코어 3대2로 역전승을 했고요. 이 승리로 스위스가 4위가 됐고 일단 잔류 확보를 했고 벨라루스는 스위스전 역전패가 결국 최하위 강등 라운드로 이어지고 말았네요. 예, 뭐 사실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할 만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두 팀의 경기의 승자가 4위가 결정이 되면서 상위 라운드로 진출을 했죠. 그래서 4위가 됐고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 팀이 덴마크와는 다르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기력하게 진 경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러시아와의 경기도 그렇고 체코와의 경기도 그렇고 스위스와의 경기도 그렇고 굉장히 접전까지 끌고 가는 양상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팀도 상당히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는데 샤랑고비치 선수 요 선수가 지금 KHL을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벨라루스의 해결사로 부상을 하면서 벨라루스가 정말 뭐 이거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경기를 끌고 간 경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예.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건질 게 없었던 덴마크를 생각을 해본다면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보다는 더 나은 좋은 경기력을 좀 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B조 정리를 해봤는데요. 박김찬 PD는 B조 어떻게 보셨나요? 예. 가장 인상 깊은 팀 또 꼽으라 보면은 저는 러시아였고요. 예. 이게 좋은 의미로 임팩트가 컸다기보다는 이런 팀인데 왜 꼴리는 저 모양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항상 꼴리만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또 골도 많이 났어요. 러시아 경기들을 보면 항상 강팀들을 상대로 난타전이 펼쳐지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항상 실점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꼴리의 실책성 플레이가 너무 커서 그래서 러시아는 꼴리만 좀 제대로만 됐으면 더 그래도 예상보다는 더 잘했을 법했을 텐데 하지만 그에 비해서 뭐 그런 파괴적인 공격력 뭐 이런 것들 기복이 심하지만 그래도 한번 흐름 타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앞서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돋보였는데 꼴리가 오게 티다라는 게 인상 깊었고요. 미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꼴리가. 그래서 맞아요. 미국도 사실 꼴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만만치 않다. 그래서 8강전 엄청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앞서 이제 슬로바키아가 뭐 우리나라가 평창에서 좀 참고할 만한 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B조에서는 벨라루스가 좀 그런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팀이었던 것 같고요. 질 때 지더라도 벨라루스처럼만 하면은 그죠? 박수 받지 않을까. 같은 5위지만 덴마크랑은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 쳐지더라도 요렇게만 하면은 그래도 박수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러시아 벨라루스전을 보고 벨라루스가 러시아 잡는 거 아니야? 정말 이 생각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클림 코스팅이나 뭐 스베치니코프 같은 이런 선수들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실 러시아도 공격진의 깊이로 따졌을 땐 그렇게 나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게 되었는데 벨라루스 인상적이게 봤고 저는 러시아 꼴리 같은 경우에 수아초프 선수가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는데 실점 장면을 보면은 진짜 이거 먹어갖고 심각한 게 많았어요. 그죠? 이거를 먹어서
이 친구가 그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다 깎아먹죠. 이거를 네. 이렇게 실점을 하면 사실 깎아먹힐 수밖에 없는 실점들이 많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장면이네요. 예. 이제 1월 2일 화요일부터 토너먼트가 시작되는데요. 대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A조 1위 캐나다와 B조 4위 스위스가 맞대결을 하고 B조 2위 체코와 A조 3위 핀란드의 8강전이 있습니다. 이쪽이 대진표가 묶여 있네요. 그러니까 캐나다 스위스의 승자, 체코 핀란드의 승자가 준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B조 1위 스웨덴과 A조 4위 슬로바키아의 8강전이 있고 마지막 8강전이 A조 2위인 미국, B조 3위인 러시아 이렇게 대결을 앞두고 있어요. 그 이후에 4강전, 또 3, 4위전 결승전까지 1월 4일, 1월 5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고 강등 라운드가 있었죠. 1월 2일, 4일, 5일 3전 2선승제로 A조 5위 덴마크와 B조 5위 벨라루스에 또 피할 수 없는 3판 2선승제가 잡혀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리뷰 때 좀 자세히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강등결정전을 좀 일찍 말씀을 드리면 벨라루스가 2연승을 하고 끝날 것 같은 그림이 저는 벨라루스가 제일 살아남을 유력할 것 것 같군요.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렇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바키아전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가장 최상의 경기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을 극복을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1대2로 지고 있을 때 파워플레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수비 진영에서 패스를 돌리는 부분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실점을 하면서 3대1로 된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덴마크가 그 2점 차를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무난하게 한 골씩 더 먹어서 5대1로 패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나 이 친구들이 그 실수의 여파를 극복을 하면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슬로바키아전에서 그 실수를 극복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덴마크가 더 약한 팀이다라는 걸 봤고요. 벨라루스가 조별 예선에서 체코전이라 러시아전에서 보여준 걸 생각을 하면은 이 팀이 정말 뭐 슬로바키아랑 붙어도 사실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팀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랜드베르그 선수가 그냥 좀 이냥저냥 활약을 펼쳤다. 이제 해결사로서 그렇게 좀 이냥저냥의 활약을 펼쳤다라고 말씀드린 반면에 벨라루스의 샤랑고비치 선수는 정말 강한 상대로도 좀 빛이 나는 이런 활약을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나 여러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제 생각에는 좀 벨라루스가 아무래도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이고요. 항상 승격 강등을 반복을 해왔던 벨라루스가 이번에는 한번 잔류를 해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대권은 누가 잡을 것 같으세요? 대권이요? 여전히 미국인가요? 예, 저는 여전히 미국이 잡을 것 같습니다. 박효준 PD는 어떠세요? 8강 이후 예상. 캐나다가 잘 하던데요? 캐나다에게 가장 일단은 유력한 우승 후보의 점수를 네. 주시는군요. 캐나다, 미국.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국이 러시아를 만나게 되고 이기면 또 스웨덴, 슬로바키아 승자인데 저는 미국이 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러시아가 미국한테는 좀 약간 상대성이 괜찮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국제대회 계속 보면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근데 또 20세는 다르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20세 경기는 저희가 이번에 거의 모든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친구들이 확실히 아직 선수적으로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더 20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좀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따지면 고교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처럼 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정말 뭐 모든 팀이 사실 다 승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좋은 흐름을 다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8강부터도 뭐 열심히 재밌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홈에서 우승을 할지 캐나다가 지난해 홈에서 놓친 우승을 미국에서 또 만회를 할지 스웨덴이 우승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라스무스 달린이 이 NHL 드래프트 전에 또 날개를 타이틀 하나 달고 가는 다는 거죠. 그런 또 결과도 있을 수 있겠고
자, 다른 팀들의 또 선전도 기대가 됩니다. 자, 비하인더넷 129회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팀들의 추가 선수 영입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일본 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왔네요. 먼저 니코 아이스벅스, 외국인 선수가 또 바뀐다고요? 예, 또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이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한국에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세 니네메키 선수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 예세 니니메키. 예, 이 선수가 선수. 들어오고 네. 타넬리 마살로 그간 잘 활약했던 이 선수가 또 다시 나가게 됐네요. 네. 원래 올 시즌 시작 때 아이스벅스 예세 니니메키랑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부상을 당했었죠. 예, 프리시즌에서 도우크 프리빌레이즈전에서 이제 어깨 탈골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뛸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뭐 대체로 모이시오 선수를 영입을 하는 좀 차선책을 선택했는데 사실 실패를 했죠. 예. 그 뒤로 오히려 타넬 마사로 선수를 처음부터 데려왔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었고요. 그런데 니니메키 선수가 다시 팀으로 복귀를 했다. 타넬리 마살로 선수가 나가고 예. 네. 예세 니니메키 선수 또 소개를 드리면은 2002년 드래프트에 1라운드 15순위에 에드먼턴 그렇습니다. 오일러스 지명을 받았는데 정작 NHL 데뷔는 못했더라고요. 예, 이 선수가 이제 뭐 빙판 안팎으로 조금 약간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열심히 워크아웃 같은 거 안 하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도 NHL 이렇게 1라운드에 지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좀 높게 평가를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선수고 처음부터 이 선수가 들어왔으면 좀 아이스박스가 조금 더 성적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정기 시리즈는 거의 끝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재영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복귀인데 이런 복귀가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일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저펜컵이 또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펜컵, 플레이오프 이렇게 또 유용하게 이 선수 니니메키 선수를 기용을 한다면 벅스 입장에서 전혀 나쁠 게 없는 이런 거로 보는데 타넬리 마살로 선수는 이제 예전에 뛰었던 이제 벅스에 들어오기 전 이 팀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한 가지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마살로 선수가 사실 벅스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다시 깨면서까지 이 선수를 다시 데려왔는데 마살로 선수가 그리워질 만한 활약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세 니니메키 1983년생이고요. 핀란드 리가에서 440경기 넘게 가장 많은 또 경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리그를 거친 선수인데 이제 드디어 이 선수가 아시아 리그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어떤 모습일지 또 평균 연령이 또 확 높아지는 벅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니코 아이스박스 소식이 먼저 있었고 다른 일본 팀들도 신인 선수 영입이 있었죠. 예, 지금 얼마 전에 일본 빙상 대학부 경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인카레라고 불리는 대회인데 이 대회가 지금 끝날 무렵에 지금 아이스박스와 프리빌레이즈가 한 명의 대학 선수, 출신 선수를 한 명씩 영입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벅스부터 말씀드리면 이누이 주니아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포워드인데 그렇게 신체 조건이 크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일본 전형적인 일본 포워드 같은 느낌을 지니는 선수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는 여부에 따라서 프로팀의 적응 여부에 따라 4라인 정도의 아이스타임을 처음에는 기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노리고 영입을 한 것 같고요. 프리블레이즈의 경우에는 시가 요시키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장이 작은 수비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수비에서 이 선수가 당장은 설 자리는 없다라고 보는데 사실 히토야토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수들도 지금 프리블레이즈의 굉장히 좀 어린 선수지만 굉장히 오랜 아이스타임을 부여받지 못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또 몇 명 있어요. 이런 선수들과 같이 좀
육성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영입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 팀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이죠. 사할린도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사실 좀 이번 영입 소식의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할린이 뭐 그냥 영입된 선수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닐 쿠라소프, 세르게이 일린, 그리고리 바시첸코, 나지르 기치베코프, 일리아 이바노프, 로만 코피엔코, 다니스 코발레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무려 7명이나 그렇죠. 플레이오프를 앞두고요. 예,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통합 우승의 대비를 마쳤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서두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KHL 아드미랄 소속 선수들이에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선수들입니다. 지금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던 뭐 조너선 블럼이라든지 로베르트 사볼리치라든지 이런 뭐 오스카르 바르틀리스 같은 유명한 정말 좋은 선수들을 모두 다 바이아웃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카치오프도 있고 뭐 날리노모프도 있고 러시안 유망주까지도 모두 이제 방출이나 이적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런 어려운 구단 상황의 일환으로도 저는 지금 이 영입이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선수들이 아드미랄에서 이번에 영입된 모든 선수들이 아드미랄에서 막 뛴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드미랄이 소속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선수들이고 사실 세르게이 일린이나 뭐 나지르 기치베코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좀 사할린 로스터를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눈에 띌 만한 이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일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파이널에서도 사실 1라인 디펜스로 나오면서 상당히 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제가 한 명 찝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선수는 다닐 쿠라쇼프 선수입니다. 다닐 쿠라쇼프? 이 선수가 도대체 어떤 선수길래? 이 선수가 지금 19살의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예. 이 올 시즌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2경기나 출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준 레귤러 라인에 든 선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 경기 10분 정도를 소화했다는 거는 이 뭐 세 번째 페어 디펜스맨인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의 수비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탑 3만 말씀을 드려도 블럼 그 다음에 볼첸코프 마지막으로 바르틀리스 이렇게 하면 3명만 들어가도 탑4에 지금 3명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 뒤에 이제 탑4까지의 자리가 없다고 봤을 때는 19살짜리는 이 정도밖에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10분 정도. 예. 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면 상당히 잘했다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안 셀렉트 언더 20에서도 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잘하는 선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수가 수비진에 들어오면 정말 많이 좀 존재감이 달라질 거라고 사할린의 수비진 존재감이 더 좋아질 거라고 감히 예상을 들 정도로 좋은 선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조금 이제 뭐 사할린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좀 불안 요소가 될 만한 부분은 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내셔널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안양할라나 이런 강팀을 상대로만 아드미랄 선수들이 합류를 하면서 뭐 이렇게 기용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호흡 부분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관찰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지금 한 두 달 남았잖아요.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이 부분 2달 동안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통합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호흡이 맞지 않는 부분은 꼭 개선을 해야 되만 하는 부분입니다. KHL 그게 하나고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네. 사할린의 올해 약점은 단언코 말씀드리는 부분은 골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보강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정작 진짜 약점인 골리 부분은 왜 보강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들긴 드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온 선수들이 다 뭐 콜라소프 선수도 마찬가지고 일린 선수는 좀 준 레귤러 같은 느낌이고요. 바시첸코나 나머지 선수들 다 VHL 이런 데서 활약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영입으로 확실히 좀 더 사할린의 우승 확률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KHL, VHL 경험이 있는 7명의 선수들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일단
좋은 선수들이 들어온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기존 선수들과 이 선수들의 융화가 잘 될런지는 또 미지수로 남겨보겠습니다. 129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검색하시면 되고요.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도 온더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열려 있습니다. 영상 정보 확인하시고요. 또 댓글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의 첫 녹음이었습니다. 오늘 129회 여기까지입니다. 이현숙 기자, 박김장 PD 고생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